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 이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국제 사례와 국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국제 이주에 따른 노동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에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의 규모, 기간, 업종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국제적인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개인 소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사회의 복지 서비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자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실직을 했을 때 고용보험이나 이런 국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의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 재난 지원 기금에 의해서 내가 경제 복지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충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경제적 효과로 봅니다. 하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주요 사업장, 자본가, 기업가의 수익, 자본의 증대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은 많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것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득 증원에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그 내국인 개인당 서비스의 질은 저하된다. 다시 말해서 이주 노동자들도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공자본을 이주 노동자들하고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 소위 말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가난한 사람들은 저임금에 경쟁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제 이주에 따른 그 내국인의 경제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내국인의 부유층은 이득을 보지만 빈곤층은 경제적 열악함이 가중이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국제 이주의 노동 정책을 만드는데, 그러면 국제 사례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경제학에 기초해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뭐냐? 이주 경제학은 뭐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사결정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하고 또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얼마나 저축을 하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주 경제학은 이주로 인한 경제 관리와 사용에 따른 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 정책은 이주 노동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주 경제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와 경제학의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데는 한 10가지의 이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주와 관련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의 원리의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책이 어떤 어떤 선택을 갖는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제의 의사결정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런 건데 뭐냐면 이주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저하시키지만 기업의 자본의 수익률은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주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고 얻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이익이고 또 대가로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손해는 뭐냐?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원리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한 포기한 그 무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 말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이주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일 문화는 포기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합리적 판단에는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경제학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기술 연수 제도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였는데 산업기술 연수 제도를 고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을 했지만 결국은 고용허가제라는 것도 사업장 이동의 제한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국내의 이주 노동과 결혼 이주는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그러한 요인도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에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주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영국에서 살펴봤어요. 영국에서 국제 이주가 그 나라 국민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이러한 문제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소득 최하위 집단은 이주 노동자와 일자리 경쟁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 이주 노동자가 들어올 때는 단순 노동, 저임금 노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이주 노동자는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갈 텐데 3D 업종에서 일하는 내국인과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그런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최하위 집단이 아니고 중간층과 그 다음에 기업 등은 국제 이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국인 노동자의 중간층 이상과 기업들은 소득이 증가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기업의 이익은 올라간다 이런 것이 대전제인데 영국에서는 꼭 그렇지 않더라. 영국에서는 최하위 집단에서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정책을 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국제 이주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더라. 우리가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의 대전제는 내국인의 임금은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기업의 이윤은 높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대전제인데 그러나 내용 깊숙이 들어가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주 노동자들도 단순 노동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숙련 노동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경우 내국인 중에 미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높여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숙련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서 내국인 미숙련 노동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숙련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결국은 높여주는 거죠. 미숙련 내국인 노동자 임금도 높여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자인 이주 노동자, 국내에서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단순 노동자가 들어와 있고 이제 E7 비자로 해서 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서는 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3대 업종과 같은 이런 데서 일하는 내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이고 또 임금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영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얼마든지 일부에서는 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한국인 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영국의 사례를 보충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단순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숙련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는 최하층 임금 노동자들의 내국인들의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극빈층 내국인들의 경제적 소득이 좀 줄어드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상당수의 내국인 노동자와 기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의 도입을 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 선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내의 이주 노동자와 경쟁하는 극빈층 내국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소득 감소를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의 유익과 내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연관성을 보았을 때 예를 들면 기업이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서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이윤을 높이면 한 가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버려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조직력 이런 것들이 권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의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을 자꾸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또한 그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약화된다. 그러나 기업과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수익은 증대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도입을 하지만 그래도 기업과 대다수의 노동자의 수익을 증대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그러면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와
또 기술직 노동자와 이런 식으로 기술을 기준으로 볼 거냐, 기간으로 볼 거냐 이런 것에서 따라 다른데 이주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면 기간으로 봤을 때 단기전의 그 영국에서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국인 노동자의 저임금, 임금을 낮추는 그런 것들이 상당 기간 그 유지가 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저임금 노동 시장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내국인과 이주민의 그런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이주의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그런 차이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보면 영국의 런던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는 70%가 이주민인 것이죠.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업에서 낮은 임금만 계속 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국인하고 똑같이 주고라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한 직종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전문직 기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주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창틀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일당이 17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조금 더 받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사실은 대상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몇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주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니까 값싼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주거 지역이 값싼 주거 지역이 돼요. 그래서 값싼 주거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싼 그 주택의 수요 문제 때문에 임대료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더 비싸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값싼 주택 임대하는 데 있어서 입주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 뭐 중국 동포나 또 뭐 결혼 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서민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내국인의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하층하고 경쟁 관계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국인의 임금은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국인의 임금은 낮추고 주거 비용은 높이는 그런 효과 때문에 내국인의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보고 고려해야 될 점이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국제 이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주민의 유입에 따라서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인재 유치는 곧 국가의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의 효과가 높인다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 중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죠.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보면 특히 그 이주 자녀들의 2세로 가면서 이러한 그 인재적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대요. 영국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하위 50%보다 성적이 더 좋더라. 그러니까 내국인 노동자들의 하위 50%의 자녀들보다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의 성적이 더 좋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자녀의 그 이중 언어가 지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가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 시드니 최고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재학생의 90%가 동아시아계. 동아시아는 어디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런 거죠. 이쪽 사람들이 90%가 잘해요. 그러니까 현지인보다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뉴욕 최고 학교의 70%가 아시아 계열인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법대 50%가 역시 동아시아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 들어오고 또 이주민 자녀들이 학교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학교 교육의 효과가 그 나라의 국가 경제의 생산력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인재 유치하고도 연결되고 인재 유치는 결국은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네 번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주민 밀집 지역에 뭐 외국인 문제, 뭐 치안 문제, 뭐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 범죄로 인해서 치안 문제가 이렇게 더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 이런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A라는 지역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예요.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A라는 지역에 교도소에 간 사람들의 외국인은 21%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가 A라는 지역에 프랑스의 A라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높은 거죠. 근데 미국의 같은 경우로 미국에서 B라는 지역을 보니까 외국인 범죄율이 미국 사람보다 이주민들의 범죄율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가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입관과 편견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외국인 범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사실은 한국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면 특이하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다뤄서 외국인 범죄가 크게 부각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 가네요. 다섯 번째는 고령사회와 이주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 가능한 일구 14살, 15부터 65세까지 이런 건데 그 이주 노동자는 젊은 층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나라의 생산할 수 있는 인구를 많이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생산 가능한 인력이 들어오면서 고령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고령층에 관련해서 이 젊은 층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 퇴직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부양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주 노동자들도 가족을 데려오게 되고 이주 노동자들의 수입이 결국은 그 이주 노동자들의 고령층을 다시 부양하는 이런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보충됨으로 인해서 고령 사회에서 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고령화 문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사회적 부양 비율의 감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 노동자도 들어온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자라는 전문 기술 인력을 보완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숙련 내국인 노동자와 그 숙련 이주 노동자가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 보완에 효과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건설, 영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독일에서는 IT와 같은 이런 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숙련 이주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전문가 양성을 자꾸 어떻게 보면 값싼 그 임금을 주는 노동자로 이렇게 보완하기 때문에 자국의 전문가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붕괴돼서 신규 일자리의 80%가 결국은 이주 노동자가 차지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자국에서 지켜야 될 일자리를 이주민으로 다 채용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자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기 초청 노동자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 효과는 뭐 어떠냐? 단기 초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뭐 계절 노동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 단기 초청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덜 위협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가 돼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추가로 발생되고 그런 그 계약 만료가 됐다라는 결국은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노동자에서 계절 노동자로 농촌에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미등록 노동자로 있을 때 사회적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유입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재들을 양성하지만 송출국에서는 두뇌를 유출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두뇌가 이게 똑똑한 사람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세금이 저하되고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그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유능한 인재의 14%가 외국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빈국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지만 개발도상국 한참 커가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두뇌 유출, 유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국가 성장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유학을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유학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 새로운 인재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유능한 인재들이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고 그러므로 해서 인재들끼리 경쟁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임금 상승 효과가 좀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발도상국에서의 두뇌 유출은 국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들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과 이게 경제적인 것들 이렇게 많이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기 나라에
송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경제에 많이 출신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멕시코는 수입의 31%, 또 그 워싱턴 미국의 엘살바도르는 38%, 스페인에서 세나가는 50%를 자국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그 보내는 그 달러로 인해서 국가의 경쟁에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그 자료조사에 의하면 2012년 그 송금액이 보면 인도, 중국은 약 5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보통 숙련 노동자들은 자기 수입의 한 5%, 또 저소득 국가 출신의 소득은 한 5%, 숙련 노동자는 15%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송금을 했을 때 사용처는 주로 생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집을 짓는데 이런 데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송금을 계속하는 경우는 생계, 교육, 건강, 뭐 유산 상속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송금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는 국제 이주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국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